안녕하세요. 저는 에자일을 통해서 다양한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바꾸는데, 혁신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 컨그론트 에자일의 조승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질문, 주제, 이건 에자일로 가는 또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오늘 강연을 제가 하는 목적은요, 이제 kanban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아, 에자일을 우리 조직이 실천하는 방법이 흔히 알려져 있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나도 한번 우리 조직에 kanban을 한번 적용해 볼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잘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제 목적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kanba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잠깐 생각해 볼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한 10초 정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자일하게 일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조직이 지금 현재 애자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눈앞에 어떤 모습이 좀 펼쳐져 있을까요? 뭐 이미 도입하고 계시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일하고 있지? 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자, 애자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떠오르는 특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뭐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만나는 다양한 분들한테 한번 던져보곤 하는데 그때 자주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뭐 여기 뭐 단지 요 네 가지뿐만 아니겠지만 이거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스프린트겠죠. 뭐 4주 이내의 주기로 반복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결과물을 개선해 나가는 뭐 아마 그런 특징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 한 팀이 이제 뭐 개발자들끼리만, 뭐 기획자들끼리만, 디자이너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팀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함께 모여서 엔드 투 엔드로,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이 고객의 손 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구성을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팀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PO라든지 스크럼 마스터 뭐 이런 역할들이 아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그중에 이제 PO 프로덕트 오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요구사항인 백로그를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번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이제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의 지금까지의 결과물이 어떤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거기서 피드백을 얻는 뭐 그런 리뷰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맞나요? 예. 요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애자일하게 일한다, 애자일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애자일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애자일이라기보단 애자일 방법론 중에 하나인 스크럼에 대한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스크럼 팀이 이제 스크럼을 주도해 나가죠. 스크럼 팀에는 뭐 제품 책임자, PO, 그다음에 뭐 개발자, 뭐 그다음에 스크럼 마스터 이런 뭐 구체적인 세 가지 역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백로그를 플래닝을 통해서 스프린트 백록으로 만들고 이제 이번 스프린트 동안 진행해야 될 내용들 뭐 이게 1주가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뭐 4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4주 이내로 스프린트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때 매일마다 이제 1일 스크럼이라는 짧은 회의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팀 내에서 싱크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이제 증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이제 눈덩이를 굴리면서 점점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스프린트 리뷰,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다음 스프린트 회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얻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애자의 방법론인 스크럼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우리가 왜 애자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스크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저도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긴 한데 스크럼 말고도 우리가 애자일하게 일한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사실 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고정관념처럼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스크럼은 애자일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애자일은 스크럼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조직에 애자일을 적용하려고 할 땐 이제 스크럼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스크럼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스크럼이 잘 안 되면 이제 애자일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가장 유명한 방법론이니까 뭐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스크럼 많이 좋아해요. 지금도 이제 다양한 조직들 만나서 코칭을 하고 프로젝트의 방법론들을 적용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스크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제 스크럼의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스크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크럼이 잘 어울리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라면을 포크로 먹을 수도 있고 파스타를 젓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당연히 라면은 젓가락으로, 파스타는 포크로 먹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거겠죠. 우리가 손 안에 여러 가지의 도구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현재 현업에서 애자일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스크럼을 시도해보고 뭔가 잘 우리 업무는 스크럼과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굉장히 뭐 주화인마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 스크럼이든 뭐가 됐든 자, 애자일을 여러분들의 조직에 도입을 할 때 뭐 이미 도입하셨던 분들은 경험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도입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예상되는 어려움을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에자일 쪽이 굉장히 유명한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그 버전 1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스테이트 오브 에자일이라는 매년 발간되는 서베이가 있습니다. 거기 최신 버전에서 에자일을 적용하거나 혹은 조직 내에서 확장을 할 때 사람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을 이렇게 리포트에 표현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저 맨 위에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자, 이게 우리가 스크럼 또는 애자일을 조직에 적용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감이죠. 이 부분을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가 사실은 뭐 애자일이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뭐 조직 문화 혁신 과제든 뭐 상관없이 뭐가 됐든 변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 사람들은 좋은 거보다 익숙한 걸 훨씬 더 선호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있는 대로 냅두는 게 최선이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못 하시거나 혹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뭐 애자일을 도입한다라고 해놓고서는 실컷 여러 가지 이제 툴만 이제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DT 한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시스템만 이제 구축해놓고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해야 되거나 꾸역꾸역 뭔가 이렇게 억지로 맞춰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그 스크럼을 적용을 할 때도 사실은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아마 많으실 건데요. 데일리 스크럼 몇 번 하고 나면 팀원들이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팀장님, 이거 꼭 매일 해야 돼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바빠 죽겠는데 회고 좀 생략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스크럼의 그 공식 가이드를 보면요. 그게 이제 스크럼 도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일 텐데, 거기에는 이렇게 좀 스크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스크럼의 핵심 설계와 발상을 변경하는 경우, 그다음에 특정 요소를 배제하는 경우, 그러니까 뭘 빼먹는 경우에는 스크럼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스크럼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도 없다. 심지어 스크럼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규칙 잘 지켜라. 규칙 안 지키면 그건 스크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아래 보면 스크럼 프레임워크는 변경할 수 없다. 스크럼의 일부만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걸 스크럼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가이드를 완전히 수행하는 것만
스크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크럼의 창시자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크럼에서 제일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 스크럼에는 스크럼을 조직에 잘 도입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예, 그다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스크럼 가이드는 이미 우리 팀은 크로스 펑셔널한 팀이다. 그리고 팀 내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PO와 스크럼 마스터도 이미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요구 사항은 계속해서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간다. 이걸 가정하고 지금 스크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스크럼 가이드에서 언급하고 있는 뭐 스프린트를 어떻게 정하고 뭐 데일리 스크럼에서는 어떻게 질문하고 회고는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크럼을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 부분에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99%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스크럼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크럼보다는 칸반이 좀 더 장점이 있는 방법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스크럼의 가이드를 살펴봤으니까 칸반의 원칙을 한번 좀 제가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자, 칸반에는 크게 이제 두 개의 카테고리로 세 가지씩 6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 관리 원칙을 한번 볼까요? 지금 상태 그대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뭐 현재 프로세스를 실제 실행되고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기존의 역할, 책임, 직함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스크럼을 잘하기 위해서는 스크럼 팀이 필요해요. 미리 그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팀을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킬적인 준비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칸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기존의 조직 구조 개편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팀 변경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재 상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벌써 뭔가 한번 땡기죠? 매력적이죠?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에 모든 걸 한 번에 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개선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나간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완벽한 칸반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가 모든 계층. 팀장은 팀장 나름의 리더십. 팀원은 팀원 나름의 리더십. 고객은 고객 나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서비스 제공 원칙을 보면 자,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고 거기에 집중한다. 뭐 이거는 애자일이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사람들이 스스로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정책들,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서비스 제공 원칙은 오늘 좀 다룰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변화 관리 원칙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태 그대로 시작하는 방법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할 수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방법론. 예절 방법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산업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아직도 여전히 워터폴 기반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든지 조직 구조를 쉽사리 바꿀 수 없거나 아니면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오히려 스크럼을 고려해 보시기보다는 칸반도 대안 중에 하나로서 한번 학습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부터 좀 칸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칸반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스크럼은 프레임워크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크럼 프레임워크. 자, 칸반은 프레임워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칸반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왜 메소드라고 부르는지는 바로 이 이후에 바로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다양한 조직에 이제 칸반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의 조직,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살펴보니, 제가 보기에는 스크럼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칸반을 한번 먼저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화이트보드에 포스트잇 붙이면 그게 칸반 아니에요? 예. 이 반응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아직 칸반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두 번째, 이것도 비슷한 반응이긴 한데, 아니, 굳이 제가 우리 팀에 현황판 하나 만들자고 옛날에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해봤는데, 굳이 그거 하려고 공부까지 해야 되나요? 책 보고 뭐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반응들이 꽤 많으세요.
예. 요게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제 허들은 뭐냐면, 저 kanban 잘 알아요. 그 지라에 kanban 보드 그 기능 있잖아요. 그거 써봤어요. 그 우리 팀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새 트렐로도 많이 쓰시잖아요. 트렐로로 kanban 해봤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예. 아직은 kanban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거는 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제 간반. 예, kanban이 원래는 이제 일본어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유래가 있는 단어죠. 간판 시스템이죠. 거기에서 제가 옛날에 얼핏 본 것 같은데 이거 제조업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간판 시스템?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kanban 메소드를 둘러싼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그다음 제가 제일 여태까지 많이 만났던 그런 오해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kanban 보드와 kanban은 다릅니다. kanban 보드는 물론 저도 이제 잘못 습관이 돼서 이제 kanban 보드를 가리켜서 kanban이라고 얼핏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 kanban 보드는 kanban이라는 거대한 메소드의 일부 구성 요소일 뿐이지 그 자체가 kanban은 아니에요. kanban은 보드를 중심으로 굉장히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굉장히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그런 방법론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는 지라의 그 kanban 보드 기능은 kanban이 아닙니다. 일단 kanban을 처음 도입하시는 팀에는 저는 일단 지라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라의 기능 자체도 그렇게 폭넓게 kanban을 지원하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지라를 통해서 사실은 kanban 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뭐냐면 한눈에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흐름이 눈에 짠 하고 보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나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같은 시야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kanban으로는 이게 굉장히 지라를 통해서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라의 kanban 보드 기능을 쓰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kanban을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요타에서 얘기하는 kanban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kanban 메소드는 물론 이제 연관관계는 있습니다만 같은 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다른 놈입니다. 자, kanban 메소드에서 이야기하는 kanban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kanban 메소드 정의 영어죠. 예. kanban은 지식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쓰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kanban을 활용을 한다는 거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업무를 바라본다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업무를 흐름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흐름이요? 고객이 무언가를 원했던 바로 그 시점부터 고객에게 원하는 바로 그 결과물이 이제 손아귀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으로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kanban의 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업무 흐름, 그러니까는 처음 요구 사항부터 완성된 결과물까지가 일련의 지식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던 무언가를 점점 알아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사실 조금밖에 모르겠죠. 하지만 일을 진행하면서 점점 많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처음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예,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점 많이 알게 되죠.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 일정은 얼마나 들지, 비용은 얼마로 책정하는 게 좋지 이런 것도 사실 처음엔 잘 모르죠. 예, 물론 대략적인 그간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추정할 뿐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일련의 지식 발견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식 업무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은 이런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이 얽히고 설킨 일종의 네트워크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kanban 메소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kanban은 이제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뭐 다른 애자일 방법론들보다는 조금 출발이 늦은 편입니다. 2004년 5년 경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던 데이빗 제이 앤더슨이라는 이제 PM이 처음 이제 본인의 업무에 이제 칸반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 이 칸반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사실 이제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우리가 흔히 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린에서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뭐 다른 애자일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약 이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혁신 기법들을 여러 가지를 모아서 지식 업무, 뭐 물론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칸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들을 보면 뭐 변호사 사무실에 칸반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칸반을 쓴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고요. 뭐 제약회사라든지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칸반을 적용을 좀 해보고 싶어요라는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제 코칭이나 컨설팅을 좀 몇 건을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보다도 제가 했었던 분야도 물론 제약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합 상사의 구매 업무에도 칸반을 적용한 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칸반의 활용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 그리고 이 범위는 지금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뒤에 그림이 이제 저 파란색이 이제 칸반의 저자인 데이빗 제인더슨이 최초로 썼던 책이고 그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미지가 이제 제가 저 책을 번역해서 한글판으로 내놓은 이제 국내에서 구하실 수 있는 칸반 책입니다. 자, 칸반이 사실은 이제 시작이 좀 늦었어요. 지금 이제 한 15년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크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뭔가 완숙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럼의 룰 같은 것들이 이렇게 크게 변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이제 11월쯤에 이제 공식 스크럼 가이드가 3년 정도 만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칸반은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굉장히 새로운 요소들 그다음에 어떤 실제 사례와 경험으로부터 얻은 인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책만 보면은 사실 최신 지식들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이제 해외 칸반 커뮤니티나 사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칸반에는 6가지 메인이 되는 중요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6가지가 칸반을 이루는 아주 기초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각화죠. 예, 업무와 그 업무의 프로세스를 칸반 보드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시각화가 워낙에 강렬하긴 요소기 때문에 이게 눈에 탁 보이는 요소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가 칸반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 사실 많은 게 저 시각화에 사실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요소들도 시각화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 WIP이라고 얘기하죠. WIP. 현재 진행 중인 업무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칸반의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 6가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고객 가치 전달을 최대하고 리드 타임을 뭐 이 얘기는 뭐냐면 흐름 관리한다는 건 우리의 리드 타임을 측정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일하는 때의 뭐 병목 지점이라든지 지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표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그거고요. 네 번째 요소는 이제 각종 정책, 우리가 일하면서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약속들, 그라운드 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딘가에 명시해 놓는 것. 이게 이제 네 번째 요소.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요소가 피드백 루프라고 얘기하는데 회의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크럼에도 회의 체계가 있죠. 플래닝을 하고 데일리 스크럼을 하고 리뷰하고 회고하고 이런 체계가 있는 것처럼 칸반에도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칸반에서는 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양한 케이던스들이 또 칸반에도 있죠.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어찌 보면 모든 애자일 방법론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개선하고 실험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 완성되어 있는 어떤 결과를 그대로 도입해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칸반의 6가지 일반적인 실천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이 아까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데이빗 앤더슨이 처음 썼던 그 파란색 책의 표지에 있었던 만화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근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이 좀 다르죠.
둘 다 사실은 원본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죠? 자, 기획자가 저는 지금 너무 일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저는 너무 바빠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개발자는 저는 지금 좀 한가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매니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본하고 똑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뒤에 있는 그림이 간트 차트예요. 에자일하고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차트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왼쪽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딴 건 다 똑같은데 관리자가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모르겠고 빨리 일 끝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뒤에 보드는 칸반 보드예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어느 게 칸반, 그러니까 어느 게 에자일의 철학에 맞는 팀일까요? 뭐 이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비록 간트 차트를 쓰고 있지만 저게 훨씬 더 애자일 칸반의 철학과 가까운 팀이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드를 쓰고 있지만 저 팀은 사실 애자일 팀이 아닌 거죠. 예. 빨리 일이나 끝내. 그게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칸반을 쓰면은 사실 팀에 어떤 변화가 따라와야 되냐면 팀 내의 구성원들끼리 의미 있는 대화, 우리의 업무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보드를 화려하게 만들어 놨느냐와 상관없이 그거는 사실 칸반을 쓴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지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겠죠. 죄송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사례입니다. 제 사례. 제가 예전에 정말 kanban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이제 막 하기 시작하던 시절에 이제 썼던 kanban 보드고요. 예.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보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 망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포함이 돼요. 이게 망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아마 칸반을 처음 도입하실 때 초보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좀 몇 가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위에 보시면은 이제 컬럼마다 제목들이 쭉 달려 있죠. 저 제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저러면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아까 변화 관리 원칙에서 보셨듯이 칸반을 도입할 땐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이해해서 그걸 보드로 매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평소에 이렇게 상상했던 그 이상적인 일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저기다가 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일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평상시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모습을 보드에 그려놓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일하는 방식하고 벽에 붙어 있는 거랑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용률이 확 떨어졌던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렇게 처음부터 복잡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개선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뭔가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바뀔 때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장애물로 작동을 했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저 앞에서 저 보드를 가지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당시에는 제가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냥 보드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써야 한다라고 어떤 당위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얘기만 했지,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거죠. 하여튼 요거는 망했습니다. 망했고요. 대신에 요 다음에 했었던 케이스는 굉장히 잘 됐어요. 자, 일단 그거는 이제 6가지 프랙티스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금씩 이제 그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화죠. 자, 시각화는 이걸 왜 시각화를 하는 걸까를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협업. 예, 그렇죠. 팀원들, 관리자를 포함해서요. 모두가 같은 시야. 우리의 일이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일이 어디에서 막혀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언제쯤 우리의 결과물을 받게 되는지 이거를 공동으로 같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고, 그다음에 개선 기회의 탐색.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구나. 눈에 보이는 걸 개선하는 거랑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개선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개선하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쉽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지식 업무들은 눈에 이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선을 찾기도 어렵고 사람들끼리 공동의 이해를 갖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일이 불투명하죠. 예, 이 투명성을 높이는 게 개선, 예, 시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 처음에 만들었던 보드인데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보드는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칸반 보드는 전부 다 유니크합니다. 예. 각자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다르고 사람들의 역량이 다르고 그다음에 놓여 있는 환경이 다른데 같은 보드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건 그냥 예시로서 제가 어떻게 처음에 사람들한테 칸반을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었는지를 이해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칸반 보드는 흐름이 있습니다.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죠. 물론 이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칸반 보드는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맨 왼쪽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백로그, 투두 리스트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흘러서 맨 마지막에 이제 done, 완료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시작은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업무, 그러니까 WIP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사람들이 좀 더 칸반을 심리적인 저항감을 줄인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메커니즘을 좀 넣어놨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요 놈입니다. 요 놈은 뭐냐면 저는 당시 이제 개발팀을 총괄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기획팀하고도 함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에 기획팀원들은 제 팀원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기획팀이 나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저렇게 쓰지도 않는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기획팀에서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길 기대했는데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옆 팀을 꼬시기 위한 이제 떡밥 같은 거였죠. 예. 칸반을 도입할 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입하실 때는 무리해서 전체 흐름을 다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 범위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앞뒤로 조금씩 상황을 봐가면서 넓혀 가시는 것. 이거를 첫 번째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그럼 요 아래 요 부분은 뭐냐? 요 부분은 뭐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위에 있는 게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 진행 중인 업무를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한 건이 끝나는데 보통 저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제 주황색 박스 쳐주는 부분 저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팀원들이 저 앞에서 매일매일 회의를 할 텐데 2주에서 3주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티켓을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칸반을 처음 쓸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팀원들이 매일매일 무언가를 진행되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티켓을 다음 칸으로 이렇게 떼서 옮기는 그 손맛, 이걸 느끼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2, 3주는 너무 길죠. 그래서 팀원들한테 제가 뭘 부탁을 했냐면 이 업무들,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서브 태스크들을 좀 짧게 분할을 해가지고 저 밑에다 붙여놓고 저거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놓은 다음에 그게 모두가 돈으로 옮겨가면 저 위에 있는 메인 스토리죠. 저 스토리를 돈으로 옮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뭔가 내가 성취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하는 어떤 재미 같은 것들도 좀 느끼게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요 구석은 요건 뭐냐면, 이런 고민을 해요. 아니, 굳이 이런 사소한 업무까지 포스트잇에 제가 글씨 써가지고 보드에 붙여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자잘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모든 팀에 그런 업무들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시각화의 원칙은 뭐냐면요. 내가 시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시각화에 들이는 노력보다 당연히 커야 됩니다. 예. 만약에 내가 얻는 혜택은 요만큼인데, 들이는 노력이 이만하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자잘한 운영성 업무들, 유지보수성 업무들 이런 것들은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안 하고요. 좀 빨간색 저 동그라미 스티커들 이렇게 문구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이제 팀 바깥에서 올 때마다 한 건씩 이렇게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업무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매주 건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도 트렌드만 이해해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팀원들한테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 놈은 이제 업무의 중요도를 좀 분류한 거죠. 긴급한 일, 그다음에 좀 미뤄둬도 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한 범례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 주황색 티켓입니다. 주황색 티켓은 주황색이란다. 예, 분홍색이죠. 예, 분홍색 티켓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저 메인 보드를 보시면 노란색 티켓 위에 이렇게 덧붙여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블로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로커는 뭐냐면 우리 팀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동안 우리 팀의 업무는 이게 잠깐 홀딩이 되잖아요. 이제 걔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 분홍색, 자꾸 주황색이라고 그러네요. 분홍색 티켓이 붙어 있으면 저 업무는 지금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보드를 멀리서 보면 우리 팀이 현재 몇 건의 업무들이 현재 블록되어 있는지가 눈에 한눈에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데일리 미팅 때 모여가지고 이제 팀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팀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블로커를 단 1시간이라도 더 빨리 해소할 수 있을까? 뭐 이 얘기를 함께 하는 거죠. 물론 저 업무의 담당자는 따로 있겠지만 블로커를 빨리 해소하는 건 팀이 같이 논의하기 굉장히 좋은 이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 블로커들을 빨리 해소하려고 하고 저 블로커들을 나중에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우리 팀의 디펜던시가 주로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한번 시도해서 해소할 만한 의존성인지 아닌 건지들을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 근거가 됩니다. 그런 활동들을 블로커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칸바 보드의 다른 요소를 다 제외하고서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블로커를 활용하시고 블로커 클러스터링을 좀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만 진행을 하셔도 아마 현재 진행 중인 업무들의 어떤 병목 현상, 의존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파악하시고 개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당연히 시각화는 어떤 업무 흐름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그거보다 더 많은 요소들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진행했던 업무의 시각화 사례들인데 뭐 그냥 뭐 이렇게 다양한 시각화들이 굳이 흐름 말고도 가능하다.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시각화 다음이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칸반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팀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동시에 진행 중인 업무의 개수를 제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토요타에서 원래 쓰던 그 칸반 티켓입니다. 예. 이건 뭐냐면요. 토요타의 그 풀 시스템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토요타는 앞에서 생산한 부품을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게 아니라요. 뒤에서 완성차를 조립할 때 필요한 부품을 앞 단계 주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낭비 요소나 재고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연 요소라든지 어떤 낭비 비용 같은 것들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그때 내 프로세스 윗단계에다 보내는 주문서입니다. 이 부품 몇 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업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푸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아래에서 위로 업무를 당겨오는 풀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이걸 이제 칸반 메소드에서도 이 메커니즘을 차용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를 한번 메타포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도로 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얼마나 안정적인 속도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보통 거기에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웃기는 아이러니한 일인데 도로를 얼마나 뭐 이렇게 도로 활용률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니까 도로에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꽉 채워서 도로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도로 관점에서 봤을 땐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칸반 보드로 치면 뭐냐면 우리가한테 중요한 건 업무가 얼마나 원활하게 흘러서 고객에게 전달되는가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관리자들이 관리하거나 이제 경영진들이 봤을 때는 누가 노나 한간 사람 없나 사실 이거에 포커싱을 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 우리는 요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보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적습니다. 예,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얼마나 우리한테 요구되는 그 일의 양을 효율적으로 선택해서 처리할 것인가. 사실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풀 방식, 도요타에서 쓰던 그 풀 방식이 우리의 업무 처리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풀 방식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맨 마지막 단계에 이제 제 큰 사각형 이제 우리의 개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단계에 WIP 제한은 지금 4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완료가 되고 나면 그때 앞쪽으로 이제 하나 비었으니까 이제 신호가 자동으로 가는 거죠. 하나 비었어요. 그럼 이제 앞에서 풀링, 당겨오는 겁니다. 이때서야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앞쪽에서 일이 끝났다고 그냥 뒤로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도 하나가 비었잖아요. 그럼 앞쪽으로 신호가 발생하고 이제 가상의 신호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다음에 앞쪽에서 하나 또 땡겨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하나가 비면 우리의 백로그에서 또 하나를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게 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WRP 제한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최대 수준으로 이제 오버워크 하지 않게 그 수준으로 잘 관리를 하고 당겨오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을 때 고객에게 무언가가 전달되는 리드 타임도 훨씬 더 빨라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진행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태스크 스위칭의 문제들 컨텍스트 스위칭이죠.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낭비 요소들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칸반의 세 번째 요소 흐름 관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량 매트릭스를 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이제 그래프를 바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이 무언가를 원하는 시점부터 그걸 손에 쥐는 시점까지를 커스터머 리드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팀 바깥의 영역도 굉장히 넓고 이건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할 때 요 구간, 우리가 일을 시작해서 일을 끝낼 때까지 시스템 리드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요 지점을 주로 칸반에서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리드 타임의 시작 지점을 커미먼트 포인트라고 부르고 끝 지점을 딜리버리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일이 들어오는 속도를 어라이벌 레이트, 그다음에 일이 완성돼서 나가는 속도를 딜리버리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을 건데 그 단계별로는 뭐 스루풋, 뭐 TIP 뭐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주로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보는 건 저 시스템 리드 타임의 영역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그렸던 리드타임 분포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난 일이 몇 건, 이틀 만에 끝난 일이 몇 건, 뭐 5일 만에 끝난 일이 몇 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1년 동안 제가 모은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뭐가 가능해지냐면, 우리가 이걸 보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추구하는 방향성은 뭐냐면, 분포는 좁으면 좁을수록 좋죠. 그게 비즈니스 예측성이 높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그리고 왼쪽으로 쏠리면 쏠릴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을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기치 않은 아웃라이어들을 줄일 수 있을지를 이제 논의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파란색 선이 가느다랗게 그어져 있는데 저게 뭐냐면 퍼센타일로 제가 95%타일의 파란색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저렇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개발자나 엔지니어로서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요? 그죠? 이거 언제 끝나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제 보통은 이제 여태까지의 경험을 통한 감으로 얘기를 하죠.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건 한 달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모르겠어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심지어는 또 개발자들은 또 이제 물론 저도 개발자 출신입니다만 이런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추정을 낙관적으로 합니다. 이제 다른 요소 배제하고 내가 하는 것만 딱 계산해서 추정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죠. 근데 이런 이제 리드타임 분포도를 그리게 되면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근거 기반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의 업무들은 95%의 확률로 여태까지 35일 만에 끝났어요. 이런 근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이런 약속들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이 빨리 끝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측성이거든요. 이때쯤이면 내가 끝날 때쯤 맞춰서 이런 거 후속으로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 그려볼 수 있는 그래프는 이런 삼포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그래프를 좀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저 위에 있는 저런 아웃라이어들 도대체 얘네들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것일까? 이런 것들을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회고할 때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 그래프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보고할 때 쓰는 용이 아닙니다. 보고할 때 쓰는 용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내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내 몸무게를 누구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살을 빼고 싶은데. 이 그래프들은 팀 내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개선하면 훨씬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지를 파악할 때 쓰는 그런 그래프들입니다.
저런 걸 가지고 팀에서 함께 논의해 보는 거죠. 아, 이때는 우리가 뭔가 과감한 새로운 SDK를 시도해 봤는데, 아, 그게 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었어. 다음에 좀 더 안전한 검증된 기술을 시도해 보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이야기가 팀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아, 요때 그때 누가 조금 개인적으로 슬럼프 시기였어.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숫자만 보고를 했을 때는 절대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가 없고 맥락도 모르죠. 예, 이건 팀 내에서 보는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칸반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누적 흐름도, 짧게 줄여서 CFD라고 부르는 그래프인데요. 이건 이제 파란색은 뭐냐면 우리가 완료한 티켓의 개수를 누적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거고요. 저기 지금 초록색은 우리 백로그의 개수입니다. 이걸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업무가 지금 현재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 일의 양이 많아지고 있는지, 적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일의 속도가 들어오는 일의 속도보다 많은지 적은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그래프들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다이어트 하는데 몸무게 안 재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그게 다이어트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아이돌 그룹인데 춤을 연습해야 되는데 앞에 거울이 없어요. 예. 근데 춤 실력이 늘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피드백. 우리가 현재 얼마나 잘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이게 칸반의 세 번째 요소인 흐름 관리입니다. 네 번째는 정책 명시화. 이거는 뭐 굉장히 심플하게 넘어갈게요. 우리가 회의 때 열심히 토론해서 무언가 정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 이렇게 이해했고 쟤는 우리가 컨센서스 맞춘 줄 알았는데 전 다르게 이해하고 있네. 뭐 이런 경험들 되게 많으시죠. 그런 것들을 오해 없이 어딘가에다가 명확하게 적어 놓는 겁니다. 이게 칸반의 네 번째 요소입니다. 뭐 이게 오프라인 벽이든 뭐 위키든 상관없어요. 팀 내에서 그걸 꾸준히 관리하고 그다음에 바뀌었을 때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이렇게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사실 방법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저게 칸반의 각 컬럼을 넘어갈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완료의 정의들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게 그냥 누군가가 나 끝났으니까 다음 단계 이게 아니라 팀 내에서 합의한 어떤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기는 어떤 과정을 정확하게 거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팀의 어떤 산출물의 결과, 품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피드백 루프. 아까 회의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뭐 사실 에자일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봅니다. 아니, 기존에도 회의가 진짜 많았는데 새로운 회의를 또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칸반에서는 새로운 회의를 새롭게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하시던 회의들 중에서 성격이 비슷한 놈이 있다고 한다면 걔에다가 몇 가지 요소만 추가해서 그냥 그대로 하시던 회의 하시면 돼요. 예. 뭐 칸반에서 사실 회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칸반은 지금 상태 그대로 시작해서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회의들을 전부 다 하실 필요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칸반을 소개해 드리는 팀에는 딱 두 개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칸반 회의. 이거 데일리 스크럼하고 사실 똑같은 놈입니다. 예, 보드 앞에 서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생각의 싱크를 맞추는 거죠. 근데 스크럼에서 하는 그 일반적인 데일리 스크럼의 형태랑 좀 다릅니다. 내용물이. 데일리 스크럼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할 거고 나한테 예상되는 제일 큰 장애물은 이런 겁니다. 어려움은 이런 게 예상됩니다. 뭐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로 아마 그렇게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처음 시도하실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가이드가 있는 게 좋긴 하지만 근데 이 회의 방식이 쉽게 지루해져요. 쉽게 지루해지고 사람들이 집중이 이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바뀐 스크럼 가이드에서도 이런 질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일리 스크럼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가이드들이 디테일한 게 다 사라졌어요. 이제 스크럼 쪽에서도 그런 문제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일리 스크럼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팀 실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동안의 스크럼 가이드에는 너무 구체적인 질문들이 좀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좀 뭐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싶습니다. 칸반의 데일리 미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드가 있기 때문에 보드 이미 다 있잖아요.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할 거고 사실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칸반 미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드를 보면서 보드에 있는 티켓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칸반 미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종류도 당연히 달라지죠.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갑니다. 이게 지금 현재 블로커인데 이 블로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든지, 오늘 새로 시작되는 일이 뭘까요? 혹은 오늘 끝나게 되는 일이 뭘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사람이 있으세요? 이 일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일은 너무 오래 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칸반에서의 데일리 미팅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에자일의 꽃이죠. 회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왔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찾아내는 자리가 이제 회고인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스크럼 회고랑은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칸반에서는 정량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프라든지 수치를 보고 팀 내에서 같이 둘러 앉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블로커 클러스터링을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문화 관점에서라기보다는 고객 관점 혹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의 어떤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회의가 칸반에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요소이죠. 칸반 요소. 함께 개선하고 실험을 통해 발전시킨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칸반은 지금 상태 그대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살을 붙여나가고, 그다음에 그 6가지 실천법을 프랙티스를 전부 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3가지면 충분하다. 그럼 그 자리에서 머무르시면 돼요. 3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칸반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크럼에서는 오해 없으세요? 저도 스크럼 좋아합니다. 스크럼에서는 완벽한 스크럼이 아니면 스크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칸반에서는 2개만 해도 여러분의 팀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충분히 좋은 칸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팀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맞는 방법,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칸반이 필요한지를 찾아가는 거죠. 거기에서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팀 내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칸반을 잘 활용하는 팀하고 그렇지 않은 팀은 어떻게 저는 구별을 하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코칭이나 컨설팅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을 하러 갔을 때 보드가 뭔가 지난번에 봤을 때랑 달라졌어요. 뭔가 새로운 요소가 추가됐어요. 그러면은, 이 팀 정말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칸반 보드는요, 계속 뭔가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요소가,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다음에 한번 넣어봤는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계속 한번 해보자. 이건 한번 넣어봤는데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가 바뀌지 않고 처음 만들어나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보드는, 전 죽은 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요 칸반 보드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칸반 보드가 3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요소가 엄청 많이 추가됐죠. 이게 물론 중간 과정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어, 예, 이 눈물 없이는 이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뭐 고난의 과정이기도 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굉장히 보람찬 뭐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사실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전혀 개의치 않은 이유는 뭐냐면 보드 자체를 흉내내서 만드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팀들한테. 저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과정까지 3년 정도의 진화 과정을 거쳤고, 거기에는 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팀원이 함께 이 보드를, 그다음에 칸반 시스템, 칸반 메소드 전체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잘 활용해 볼까라는 공동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까지 진화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세계 모든 칸반은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그냥 투두 두잉 돈 굉장히 심플한 어떤 그런 형태로 시작을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컬럼도 추가해보고, 티켓도 새로 뭐 한번 뭐 용도를 분류해보고, 그다음에 블로커도 활용해보시고, 그다음에 뭐 정량 데이터도 한번 활용해보시고, 그다음에 가로로 뭐 레인도 한번 나눠보시고, 그다음에 스티커 사서 스티커도 한번 좀 여러 가지 활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팀으로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물, 훨씬 더 높은 품질의, 훨씬 더 빠른 리드 타임의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과정들을 좀 경험해 보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칸반의 6가지 시점부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게요. 첫 번째 시각화. 뭐 이거는 어찌 보면 칸반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너무 강렬하게 눈에 꽂히다 보니까 나머지 5가지가 좀 눈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다. 5가지도 이제 잊지 말고 이제 한번 좀 우리 팀에서 혹시 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WIP 제한. 동시에 진행 중인 업무의 개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발휘할 수 있는 카파시티만큼으로 제한을 할 것인지 이걸 고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풀링 방식으로 업무를 바꾸는 것. 예, 사실 이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한 번으로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그 제한 지점을 찾으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 가지 실험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량 지표들. 리드 타임 측정을 통한 정량 지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개선의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정책에 대한 명시화. 우리의 약속, 그라운드 룰, 요구사항, 완료의 정의 이런 것들이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 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 누구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번째 케이던스, 회의 체계들. 끊임없이 우리가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회의 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맨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실험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팀의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 6가지. 이 6가지가 다 있어야 풀 칸반 세트입니다. 뭐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 풀 칸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풀 칸반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골은 아니에요. 안 그래도 됩니다. 요게 이제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이게 뭐냐면 KMM이라는 놈입니다. kanban maturity 모델이라는 놈이고요. 비교적 최근에 좀 만들어지고 있는 놈이에요. 뭐냐면 칸반을 이제 조직의 성숙 수준 혹은 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난이도 그다음에 칸반을 적용하는 어떤 스케일의 범위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칸반의 굉장히 디테일한 프랙티스들을 이제 0단계에서 6단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0단계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쓰는 어떤 퍼스널 칸반, 뭐 여긴 WP 제한도 없고 뭐 그런 수준부터 시작해서 6단계까지 가면 전사적인 뭐 이렇게 칸반이 이렇게 뭐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 단위의 칸반, 그다음 프로젝트 단위 칸반, 프로덕트 단위 칸반 위에 맨 위에는 뭐 포트폴리오 단위의 칸반까지 스케일링 할 수 있는 뭐 그런 단위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만약에 필요한 칸반의 수준이 만약에 2단계라고 그러면 3, 4, 5, 6단계는 안 보셔도 돼요. 예. 그냥 우리는 2단계에서 잘 활용하는 되는 겁니다. 1단계만 있어도 된다? 1단계에서 머무르셔도 돼요. 그게 저는 칸반에 갖고 있는 철학 중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칸반을 정말 아무것도 저희는 칸반에 대해서 몰라요.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소개해드리는 첫 단계가 바로 요 놈들입니다. 그 6가지 시청법 중에 나머지 다 버리고요. 딱 2개로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칸반 시스템. 보드는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드를 만들고 그 보드 안에 들어가는 포스트잇, 티켓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거기에 날짜는 어떻게 적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이즈는 어떻게 추정하고, 제목은 어떻게 네이밍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룰이 필요하니까요. 이제 보드와 티켓을 설계하는 거, 이게 이제 처음에 시각화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 3, 4 필요 없고요. 5단계, 데일리 칸반 미팅과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는 회고도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 4가지 요소로 일단 시작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뭔가 운영을 해 나가시면서 여기에 WP 제한도 추가하시고 리드 타임도 수집해 보시고 그다음에 피드백 루프의 회의도 뭐 한 번 또 더 하나씩 추가해 보시고 그다음 보드도 좀 더 확장해 보시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씩 그게 도요타의 그 저스트 인 타임, 저스트 인업의 철학하고도 사실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칸반을 조직에 소개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또 스크럼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저 스크럼 좋아합니다. 스크럼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할 때 아까 뭐 라면과 파스타 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스크럼을 적용을 하면 좋은데 칸반을 쓰면 안 되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칸반이 어울리는 곳에 스크럼을 쓰면 안 되냐?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둘 다 굉장히 훌륭한 툴이고 이제 내 손에 이제 다 들고 있으면은 적절하게 내가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주로 어떤 때 칸반을 쓰고 어떤 때 스크럼을 쓰냐면요. 스크럼은 정말 신규 프로젝트. 정말 우리가 아이데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부터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어떤 일정한 기한 내에 뭐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뭐 그렇게 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성 업무에는 보통 스크럼을 적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칸반 같은 경우는 언제 하냐면 우리 제품이 우리 서비스가 뭔가 외부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요청이 들어오고 보통 이제 메인터넌스 단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다음에 우리 제품을 끊임없이 계속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게 뭐 끝이 있는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상황일 때는 칸반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칸반의 철학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건 뭐냐면 스크럼에는 스크럼 벗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팀 그거 맞아요. 스크럼 해요. 근데 스크럼을 하기는 하는데 데일리 미팅은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럼 벗 데일리 미팅 하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크럼을 하긴 하는데 우리 회고는 안 해요. 스크럼 벗 회고 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약간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스크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스크럼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스크럼 멋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약간은 뭐랄까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들어 있는 표현이죠. 그죠? 근데 칸반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토 칸반이라는 표현입니다. 프로토 칸반은 아직 풀 세트의 칸반은 아니지만 이제 칸반의 어떤 초기 요소들만 이제 몇 가지 갖고 있는 그런 단계의 칸반을 프로토 칸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프로토 칸반은 부정적인 뉘앙스라기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개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앞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칸반을 프로토 칸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실행하고 있는 칸반의 99%는 다 프로토 칸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KMM의 6단계를 모두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모두가 엔터프라이즈하게 칸반을 쓰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여러 팀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닐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 스크럼에서는 좀 스크럼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해라. 스크럼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칙 이외에는 너희들이 그 뒤로는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스크럼의 규칙 자체도 사실 되게 어렵죠. 근데 칸반은 필요 없고요. 그냥 하실 수 있을 만큼 하고 조금씩 조금씩 넓혀 나가시면 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칸반의 변화 관리 원칙 1번입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시작한다. 영어로 Start with what you do now.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워터풀이라 스크럼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는 메인터넌스 상황이라서 스크럼보다는 좀 다른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상황 그대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드에 지라에 트렐로에 혹은 뭐 미로 같은 그런 화이트보드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팀에서 같이 얘기해 보시고 그냥 거기서 바로 오늘 그냥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저는 이게 칸반의 가장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태까지 스크럼을 통해서 애자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던 어떤 팀 조직이 계시다고 한다면 두 번째 대안으로서 칸반도 한번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제한된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칸반과 관련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나중에 또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또 저나 뭐 이렇게 주변에 또 칸반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